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전에 취임 100일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잠시 뒤에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특검법 개정안 등을 놓고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직격 토론 취준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2시간 예정돼 있었는데 2시간을 훌쩍 넘어서 2시간 반 정도 했고 질문자 수도 뭐 20명을 훌쩍 22명 네. 예, 넘어섰습니다. 지난번에 3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했고 이제 100일째를 맞아서 또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전반적인 그 내용들을 이제 두루 이렇게 다루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좀 눈에 띄었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두 번째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거 이것도 대단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30일 만에 기자회견하고 지금 두 번째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통을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표현됐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고 또 질문과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 같은 경우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 즉 미리 질문을 받거나 이러지 않고 거기서 추첨을 해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현안 전반에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거리도 그렇습니다. 1.5m 정도 떨어지고 제일 앞에 있는 기자들과 대통령의 거리가 1.5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가깝게 가겠다는 거고 단상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특히 전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너무 비교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급박하게 정권을 이제 인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었다면 오늘 100일의 기자회견은 좀 더 구체화된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회복과 정상화, 성장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국민들에게는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의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따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정에 대한 자신감, 소통에 대한 어떤 의지, 또 언론이나 국민과 좀 더 다가서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장 교수님 어떤 부분이 좀 주목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30일 만에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방미 미국과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취임 100일 기념해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사전에 준비된 것이 없이 그냥 기자들과 프리토킹 형식으로 하는 것은 저런 형식은 뭐 국민의 입장에서 봐도 저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 주제 또한 회복과 성장이라고 했는데 이 회복이라는 것이 뭐 탄핵과 계엄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경제에 어려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는 건 이제 다르지만 물론 성장이 없으면 분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성장과 분배 거기가 고루 갖춰져야 하는 것이 자유와 평등의 그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제를 잡았고 세 가지 컨셉이 더 나은 경제, 더 자주 소통, 더 큰 통합. 그래서 이 더 자주 소통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국민과 소통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취임 초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게 정권을 지금 뭐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의 소중함을 현재까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더 큰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같이 야당과 같이 해야 되는데 민주당과 야당이 전혀 지금 서로 소통과 화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상당히 큰 걸림돌이 돼서 대통령은 통합을 외치지만 국회라든가 민주당은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쌍끌이 전략이 아니고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여러 가지 뭐 주제별로 언급이 있었는데 뭐 검찰 개혁과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요. 뭐 구독이 싫다고 장독 없애면 되겠는가 해서 이제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좀 약간 자신의 대통령의 입장을 조금 이제 피력한 그런 내용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최 교수님 어떤 부분이 좀 새롭게 좀 들리셨던가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국민들이 관심이 높았던 건 아무래도 검찰 개혁도 물론 관심이 높습니다만 민생과 관련된 거나 아니면 경제 분야 관련된 분이 가장 관심이 높았죠. 가장 이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집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도세 대지주 기준 요거 10억으로 내리는 문제, 요 문제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10억을 뭐 고집하진 않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현행 제도를 바꾸지 않겠다. 국회에서 뭐 논의를 해라 이런 그런 의미죠.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러면 대통령 국회 입장은 민주당의 입장은 뭐 50억 그대로 유지 쪽으로 건의가 그렇게 됐던 거죠. 예,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주식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제도 주식시장이 이제 최고치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5천을 향해서 지금 가겠다고 목표를 두고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양도세 대주 기준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변함없이 현 체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대책도 이번에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두 번 대책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주택들을 많이 공급하고 LH가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 집값을 좀 낮추는 방안이거든요. 공급을 확대하고 대신 뭐 부동산을 주거 목적이 아니라 돈을 모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갭 투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출을 좀 줄이는 이런 부분들로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수요억제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역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점 이런 점들이 눈에 띄는 지점이었고 검찰 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2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공소청 예. 그리고 주요범죄 중수청 이렇게 두 군제도 공소청, 중수청 두 가지를 만드는 안까지만 하는 겁니다. 예. 그 이후의 것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25일 날 통과되는 게 뭐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니고요. 검찰 개혁은 좀 시간을 두고서 1년 정도 유예한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좀 그렇죠. 신중을 기해서 해야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의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불안감이 생기면 안 되고 혹시나 또 한쪽으로 어떤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서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오늘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나 아니면 뭐 보안 수사 요구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큰 그림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는 쪽 여기까지만 일단 정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민생경제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 주식 양도세 문제하고 검찰 개혁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그밖에 뭐 좀 눈에 띄었던 내용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뭐 쟁점으로 되는 전반에 걸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150번, 2시간 30분 동안 기자를 22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방대하게 했지만 결국은 저는 핵심이 검찰을 없애는 그래서 공소청, 중수청 그거 만드는 부분인데 결국은 검사의 수사권, 보안 수사권, 수사 지휘권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는 것이 사실 과연 이것이 정권이 지금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기간을 1년밖에 두지 않지 않았습니까? 78년인가 68년 된 검찰을 1년 만에 이것에 대해서 유예를 해서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것을 공소와 중수청으로 분리해서 앞으로 운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상당히 정권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부메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검찰 개혁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동안 경찰의 수사가 미진해서 돌려보내는 보안 수사가 1년에 10만 4천 건 그리고 하루로 얘기하면 400건 정도가 검찰에서 경찰로 다시 제휴 요구를 보안 수사 요구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찰에서 중수청에 올라오는 그것을 검찰은 그냥 오케이 그냥 사인만 하는 겁니다. 기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게 돼 있는데 그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오늘 얘기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속세 문제, 관세 협상 문제, 또 징벌배상 문제, 그리고 내란재판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지만 그 가장 핵심적이고 앞으로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검찰 개혁인데 이것이 25일 날 정부 조직 개편안과 함께 검찰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의 유예 기간을 둬서 이것을 시행한다는 건데 과연 1년 동안 이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예산만 하더라도 중수청 예산이 1년에 1조 3천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부가
무리 없이 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이것이 잘못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저해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소 수사 이거 이제 분리하는 것까지 네. 큰 틀에서는 가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이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하라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남은 이제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상당히 복잡하고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이 뭐냐면 이 단계가 상당히 예를 들어 A에서 B 단계로 넘어가면 예. 변호사 선임을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서민들이 앞으로 변호사 선임을 3번, 4번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예.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은 뭐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질문해도 좀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그리고 이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이제 합의를 이루어서 모처럼 뭐 협치의 어떤 물꼬가 트인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신호를 보였는데 오늘 이제 어제 바로 정청래 대표 등이 이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본회의에서 아마 이제 그 원안인 덧셈 특검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고 지금도 뭐 의총 열고해서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 중에서 어떤 모습으로 통과가 어떻게 될지 지금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조직법하고 특검법 개정안하고 그 두 개 사안은 별개의 사안이다. 라는 그 입장으로 해서 정청래 대표의 어떤 입장에 좀 힘을 실은 그런 모양새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SNS 글을 올려서 결렬이 아니라 이거는 결렬이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본인이 약속하고 바꾼 게 아니라 결렬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여러 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얘기했고 하나 더 얘기한 건 뭐냐면 당 지도부나 법사위 그리고 특위 3대 특검을 지원하는 특위가 있거든요. 이 특위하고도 충분히 논의하고 협상에 들어갔고 협상 내용을 다 공유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뭐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그 정청래 대표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협상이 끝난 건 아니라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었고 마지막 안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 이제 결렬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아마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진행돼 왔고 이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당 지도부나 법사위 특위와 충분히 논의해서 진행돼서 지금 이 시각 의총이 열리고 있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할 것 같고요. 의총에서 아마도 이제 의견을 모아서 오늘 본회의 이걸 상정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원안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이제 당원들의 반발이 크고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안대로 그러니까 더 센 특검법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덧셈 특검법 원안대로 이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국민의힘은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책임지라는 입장이고 상당히 또 반발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인데 어떻게 될까요?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고 언제까지 강하게 갈지 모르지만 지금 강하게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 다수 의석을 믿고 집권 여당의 오만함으로 비칠 수도 있고 갈 때까지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24시간 패스트 트랙 하루 연장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개헌 저지하는 거, 107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야당의 역할은 그 딱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겠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오랜만에 양당 원내대표가 덧셈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금감위 설치법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여당의 강성지지층의 문자 폭탄이 상당히 많이 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란당과 합의했다. 전면 재검토하라. 이런 문자 폭탄에 의해서 물론 지지층이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지지층뿐만이 아니고 집권 여당은 집권 여당의 어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문자폭탄으로 해서 이것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저는 공당의 그리고 제1당 그리고 여당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런 사원에서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합의가 아닌 1차 협의였다고 한 발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 입장은 내가 이것을 파기하라고 지시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화를 할 의지도 없고 대화를 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다 민주당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있어도 그것은 다 민주당이 감당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저렇게 일당이 저렇게 막강하게 힘을 발휘하면 우리가 견제의 힘을 국민의힘이라든가 제1당, 제1야당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옵니다. 네. 지금은 무소불위로 아무거나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여론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에 일단 1차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감당해야 될 것은 선거 때 민주당 선거에서 전장으로 나가는 민주당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오후에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 처리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기는 가서 받겠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찬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같이. 그래서 정정당당히 가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본인도 그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때 예전에 기억하시겠지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서명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특검법 개정안은 원래 더 센 특검법으로 이제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거 수사 기간을 이제 한 달 늘리고 인력도 보강하고 범위도 넓히고 내란 재판에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개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요거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협상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지금 다시 원위치가 된 그런 상황인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는지 오후 국회 상황이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조지아에서 구금된 한국인 원래 당초에는 오늘쯤 석방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하루가 이제 늦춰졌어요.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좀 설명을 했는데 이 버스에서 비행기로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이른바 이제 수가 비송을 이제 그쪽 행정당국에서 요구를 했는데 우리가 이건 안 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최종적으로 백악관에서 이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밤 내일 새벽 1시쯤에 이제 이륙하는 걸로 현재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아까 이제 기자회견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종적으로 귀국하게 되면 이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해야 될 조치들이 무엇인지 좀 천천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죠. 더 좀 황당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행정적 절차나 이런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시간이 늦춰졌지만 또 하나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이 높은 인력들 이거 좀 더 있으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가 대단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와서 일하는 사람, 자기 나라에 투자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있으면서 우리에게 기술 좀 이전해달라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또 이렇게 비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구금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없지만 특별히 비자 쿼터를 허용해주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나 호주나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처럼 우리도 미국 정부가 요청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때는 충분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 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왔더니 감옥에 가두거나 아니면 구금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부는 그 부분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자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특별한 상황, 즉 투자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고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의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아마 조현 장관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인력을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이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정대로라면 뭐 내일 오후에는 이제 우리 근로자들이 귀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이제 다행인 건데 정부나 국회에서 이후에 우리가 좀 취해야 될 그 대응책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이후보다도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 이 소국 행정으로 해서 적극 행정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5월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고 이스트 비자
기환 B2 비자로 입국 취업할 경우 추방할 수 있다. 그래서 40회 정도 이상 경고를 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현대차와 LG 엔솔이 이것을 무시해서 가서 노동자를 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났고 네. 그리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어와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결국은 비자 문제를 통해서 소국 행정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E4 비자가 뭐냐면 한국인 전문 인력 별도 비자가 E4 비자고 네. 그리고 E2 비자는 대미 투자기업 고용인 비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단기 상용 비자 B1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시스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그동안의 소극적인 행정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함으로써 국가라는 존재가 뭡니까? 외국에 나갔을 때 특히 우리 국민과 근로자들, 노동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의 근본적인 목적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정부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번 구금 사태 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